2025년 5월 인천 부평의 한 반지하 사무실. 카메라 앞에 앉은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손등의 나이 반점,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밝은 갈색 눈동자. 그녀는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올해 58입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아 그녀는 조금 놀랐습니다. 38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평생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젯밤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5월의 햇살이 좁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를 비춥니다. 꼭 그날 1980년 가을의 창고 천장을 비추던 햇살 같습니다. 1980년 10월 충남 서산시. 당신은 아직 서산군이던 시절입니다. 해풍초등학교 6학년 박영수는 하교 후 곧장 아버지의 슈퍼로 향했습니다. 종합슈퍼라는 간판이 붙은 2층 건물은 당시 읍내에서 가장 큰 가게였습니다. 1층은 식료품과 생필품, 2층은 가전제품과 농기구를 팔았습니다. 영순아 왔니? 창고 정리 좀 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부드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 사장님을 존경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모범 사례로 표창도 받았고, 교회에서는 장로였고, 가난한 집 아이들 학용품을 몰래 주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가방을 구석에 놓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쌀포대가 쌓여 있고, 라면 박스가 천장까지 닿아 있고,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는 공간. 먼지 냄새와 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고 숫자 좀 세어봐. 장부랑 맞는지 확인해야 돼.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공책과 연필을 꺼내라면 박스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농심라면 24박스, 삼양라면 18박스, 오뚜기라면. 우리 딸 숫자에 소질 있어. 아버지의 손이 영순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그러다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몸이 굳었습니다. 아빠, 숫자 세는데요. 계속 세. 아빠가 안마 좀 해주는 거야. 공부하느라 어깨 결렸지?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영순의 시선은 천장의 형광등에 고정되었습니다. 깜빡거리는 불빛, 먼지 입자들, 숫자, 24, 18, 32. 그날 이후 영수는 창고에 갈 때마다 숫자를 세었습니다. 천장의 나무 판자 개수, 쌀포대의 줄수, 형광등이 깜빡이는 횟수. 숫자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도, 숨소리도, 자신의 몸도. 3개월 후 1981년 1월 영수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편두통이 있다며 약을 먹고 커튼을 친 어두운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신경성이라고 했고 약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엄마, 왜 영순아? 엄마 머리 아픈데. 아빠가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있었던 일, 손이 어디를 만졌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을 하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만. 엄마, 진짜예요. 저는 그만하라고 했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런 말을 해?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살고 학교 다니고 밥 먹고. 넌 아버지께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아파서 이러는 거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어머니는 다시 누웠고 약병을 꺼내 두 알을 삼켰습니다. 영수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더 많은 시간을 누워 지냈습니다. 그 후 영수는 여러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집안일은 부모님께 맡기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라고 했습니다. 동네 파출소 순경은 아버지가 딸 예뻐하시나 보네. 말 잘 들어라라고 웃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명절에 온 외할머니에게는 방을 따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순아, 할머니도 옛날에 그랬어. 시아버지가 남편이 다 그래. 여자는 참아야 돼. 참으면 크게 다치는 건 없어. 13살 영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혹은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2025년 카메라 앞에 박영순이 다시 입을 엽니다.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선생님도 제 팔의 멍을, 영희 동생의 겁먹은 눈을,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턱에 작은 흉터를 스칩니다. 이 흉터는 16살 때 생긴 겁니다. 도망가려다 들켜서 맞은 날의 흔적이지요. 지금도 거울을 볼 때마다 보입니다. 그날의 형광등도, 창고의 냄새도, 어머니의 등 돌린 얼굴도.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남편 기철일 것입니다. 새벽 상담 전화를 받다가 졸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의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입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수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준비를 합니다. 1988년의 장부 이야기를, 강동욱이라는 사채업자 이야기를, 그리고 1992년 겨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혹은 당신의 가족이, 친구가, 학생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제발 침묵하지 마십시오. 112에 전화하십시오. 선생님께 말하십시오. 우리 새벽 쉼터로 연락 주십시오. 그녀가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를 카메라에 가까이 들어 보입니다. 32-XXX-XXXX. 세상은 그때보다 나아졌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1988년 4월. 21살이 된 박영수는 여전히 아버지의 슈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자가 대학까지 가면 시집 못 간다며 진학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영수는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슈퍼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박 사장님 계십니까? 사무실에 계십니다. 어떤 용무신지. 격리 일하러 왔어요.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영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슈퍼 운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여자는 이정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전에서 회계사무소를 다니다가 고향인 서산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몸이라 일거리를 찾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순이라고 하죠? 계산 빠르네요. 이정숙은 영순이 암산으로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는 좀 잘했어요. 그럼 내가 장부 정리하는 거 좀 도와줄래요?
혼자 하기엔 양이 많아서. 이정숙은 그렇게 영순에게 회계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법, 재고를 관리하는 법, 세금을 계산하는 법. 영수는 배운 것을 금방 익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숨길 수 없었습니다. 똑똑하네. 전문학교라도 나왔으면 회계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정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영순의 멍든 팔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화장으로 가린 상처에 대해서도 영순이 가끔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을 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정숙은 영순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6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순아, 장부가 2개인 거 알고 있지? 영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숙은 사무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나는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 하나는 실제 매출을 기록하는 것. 사장님이 따로 금고에 보관하는 게 있어. 왜요? 세금 적게 내려고. 다들 그래. 나쁜 건 아니야. 문제는. 이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액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날 밤부터 영수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5일 검은색 그랜저가 슈퍼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는 40대 후반,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덩치 큰 남자 둘이 더 내렸습니다. 강 사장님 오셨습니다. 직원이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서둘러 사무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찍 퇴근해라며 모든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이정숙도 영순도.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영순이 이정숙에게 물었습니다. 강동욱. 서산, 당진 쪽에서 사채업하는 사람이야.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지. 아버지가 돈을 빌렸나요? 아마 그럴 거야. 한 5년 전부터 저렇게 오고 있으니까. 영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정숙이 출근하기 전 일찍 슈퍼에 가서 사무실을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 뒤쪽 나무 판자를 살짝 밀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두꺼운 장부 2권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1986년 3월 15일 강동욱 3천만 원 월 5% 이자 매달 150만 원씩 이자만 갚고 있었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5년이면 이자만 9천만 원. 또 다른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서울 5은행 입금 내역. 하지만 통장은 없었습니다. 골프장 영수증, 대전 유흥업소 영수증, 경마장 막권.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슈퍼에서 빼돌린 돈으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빚은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순아. 이정숙의 목소리에 영수는 깜짝 놀라 장부를 덮었습니다. 맞구나. 이모. 괜찮아.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게 가르쳐 준 거야. 이정숙이 영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도끼로 잘라야지. 그날 이후 영수는 더 주의 깊게 장부를 봤습니다. 강동욱이 언제 방문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수는 동생 영희의 방에 갔습니다. 19살이 된 영희는 침대에 웅크려 누워 있었습니다. 영희야. 언니. 영희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또 영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못 지켜줘서. 언니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곧 끝날 거야. 어떻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끝내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민수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 영수는 그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만은 절대로. 1991년 12월 23일 월요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24살 영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22살 영희가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약을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민수 숙제 다 했대? 응. 방에서 만화책 보고 있어. 14살 민수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영순과 영희가 필사적으로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련 해체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릇을 헹구며 슬쩍 거실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희야, 아빠 어디 가셨어? 모르겠는데. 아까 거실에. 영수는 설거지 물기도 닦지 않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방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아직 열지는 않았지만 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왜? 민수 숙제 제가 봐야 해요. 수학 문제 질문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혼자 하라고 해. 아버지의 손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안 됩니다. 영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민수방 문 사이를 막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안 됩니다. 내가 뭔데 아버지 가는 길을 막아? 제발이요. 민수는 안 돼요. 아버지가 영순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만큼 세게.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괜찮았어요. 영희도 견뎠어요. 그런데 민수는 안 됩니다. 제발 민수만은. 시끄러워. 아버지가 영순을 밀쳤습니다. 영순은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내려다봤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막내도 시작한다. 그리고 너희 둘도 다 정리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사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가스 폭발도 되고 교통사고도 되고 실종도 돼. 알아들었어? 영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네, 잘 생각했어. 내일 저녁부터 민수 공부 가르쳐줘. 내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다가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방으로 가자. 두 사람은 영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영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몰래 베껴온 장부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영희야. 응. 우리 이제 끝내야 해. 어떻게?
영수는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장부. 그날 밤부터 영순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기 규모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빼돌린 금액은 약 5천만 원. 영수는 이것을 1억 2천만 원으로 부풀렸습니다. 가짜 입금 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숙이 퇴근 후 슬쩍 빌려준 타자기로 은행 입금 내역을 위조했습니다. 서울오은행 지점. 아버지 명의의 비밀 계좌. 물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였습니다. 두 번째는 물증 배치였습니다. 진짜 장부가 들어있는 서랍의 잠금 장치를 일부러 헐겁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힘주면 열리도록. 세 번째는 가짜 메모였습니다. 아버지 필체를 흉내내 연습장에 수백 번 써본 뒤 편지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강 사장한테 또 속였다. 이번 달 차액 15% 서울 계좌로. 네 번째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강동욱은 매달 15일에 왔습니다. 하지만 12월은 연말이라 23일에 온다는 정보를 영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영수는 익명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강 사장님께 박종철이 사장님을 5년째 속이고 있습니다. 장부를 2개 쓰면서 매출의 40%를 빼돌렸습니다. 돈은 서울오은행 지점 비밀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총액 1억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사무실 책상 왼쪽 두 번째 서랍 뒷판을 열면 진짜 장부가 나옵니다. 사장님께 피해 끼친 게 양심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슈퍼 직원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했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 강동욱의 운전기사가 슈퍼에 왔습니다. 방문 예고차.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오늘 저녁 6시에 사장님 오신답니다. 기사가 나가려는 순간 영순이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응? 이거 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건데 혹시 사장님 거 아닌가 해서요. 영순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기사는 봉투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강동욱 사장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고맙네. 전해드릴게. 기사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12월 23일 저녁 6시 검은색 그랜저가 슈퍼 앞에 섰습니다. 강동욱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은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덩치 큰 남자 둘이 따라 내렸습니다. 영순아, 아버지가 계산대에 영순을 불렀습니다. 네, 너희들 민수 데리고 이모네 가 있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해. 네, 영수는 영희와 민수를 데리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퇴근했습니다. 슈퍼에는 아버지와 강동욱 일행만 남았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이모네가?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일단 가자. 세 남매는 버스를 타고 이모네로 갔습니다. 이모는 반가워하며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이모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그랜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모, 저희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오라고 하셨어? 아니요.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영수는 민수와 영희를 이모네에 남겨두고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슈퍼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진짜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짜 입금 전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만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방금 물걸레질을 한 것처럼 구석에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쌀포대에서는 여전히 쌀 냄새가 났습니다. 13년 전
처음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영순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이정숙이 출근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이정숙의 비명에 영순이 잠에서 깼습니다. 계산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창고에. 영순은 달려갔습니다. 창고 바닥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몸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사체를 옮겼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타박사, 벽면에는 혈흔이 있었고 바닥은 누군가 청소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형사가 영순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집에 왔어요? 11시쯤요. 아버지는 안 계셨고? 네. 아버지가 누구 만나기로 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사채업자요. 강동욱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이요. 장부에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저는 계산대만 봤어요. 장부는 아버지하고 이정숙 이모가 보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했습니다. 강동욱이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강동욱을 잡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니, 잡으려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흘 뒤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사체 관련 보복살인으로 추정, 용의자 불명. 강동욱은 사건 당일 부산 출장 중이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CCTV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했습니다. 교회 신도 몇 명, 동네 사람 몇 명이 왔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체를 쓰면 안 되는 건데 가족들 불쌍해라. 영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옆에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워서였습니다. 민수는 울었습니다.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약을 먹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2월 말 생명보험금이 나왔습니다. 8천만 원. 슈퍼는 강동욱 측에서 4천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1억은 넘는데 사장님 빚 생각해서 후하게 쳐드리는 겁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이 똑똑하시네요. 서울 가서 잘 사세요. 강동욱의 부하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챕터 5 새벽이 오다. 1992년 여름, 박영순 가족은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영등포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좁았지만 해풍시의 큰 집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왔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약만 먹었습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나중에. 엄마, 산책이라도 나가요. 피곤해. 영수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민수와 영희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민수는 서울의 중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영희는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영순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3월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모르는 척하다 갔구나. 1993년 가을 영수는 구로공단 근처 야간 상업고등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았지만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회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옆자리에 남자가 앉았습니다. 혹시 이 문제풀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인 것 같았습니다. 분계를 먼저 하고 나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저 야간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이런 거 어려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남자는 황기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대화했습니다. 남자가 무섭기도 했고 남자를 믿을 수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달랐습니다. 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영순이 불편해하면 바로 물러섰습니다. 2년 후 1995년 영순이 28, 기철이 30이 되던 해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기철이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순이 다니던 회계사무소도 부도가 났습니다. 괜찮아.
우리 뭐든 할 수 있어. 기철은 택시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야간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00년 영수는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언니가 공부하는 모습 처음 봐. 영희가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영희는 1998년에 천주교 수녀가 되어 대구에서 미혼모 시설을 돕고 있었습니다.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응, 언니 덕분에 살았어. 무슨 소리야? 진짜야. 언니 아니었으면 나 진작 죽었어.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05년 3월 영수는 인천 부평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24시간 상담 가능이라는 종이 한 장을 문에 붙였습니다. 첫 입소자는 새벽 2시에 왔습니다. 여기 도와준다고 들었는데요. 17세 소녀였습니다. 계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들어와. 일단 씻고 자. 정말요? 응, 이제 안전해. 소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2025년 5월 58세 박영수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38년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1980년의 창고, 1988년의 장부, 1991년의 결심, 1992년의 죽음, 그리고 이후의 삶, 기철과의 만남, 새벽 쉼터의 시작, 830명의 소녀들.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민수를, 영희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시절의 저처럼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면 그건 아닙니다. 112에 전화하세요. 새벽 쉼터에 연락하세요. 학교 선생님께 말하세요. 세상이 33년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녹화를 멈추려는 순간 복도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새벽 4시 기철이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쉼터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곧 기철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데리러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쉼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모님, 어젯밤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쉼터에서 이 글 쓰고 있어요. 이모님이 해주신 첫 말씀이 이제 안전해였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그 글을 읽고 옆에 앉은 기철의 손을 잡습니다. 고생했어. 당신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새벽에 햇살이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옵니다.